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최근 응급실 환자 이송 지연 사태가 잇따르면서 이번 추석 연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시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명절 의료 대란 막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병의원 운영을 대폭 확대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개 보건의료협의체 단체장을 만나 추석 연휴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병의원 5,922곳, 약국 6,533곳 등 12,000여 곳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평균 병의원 1,184곳, 약국 1,306곳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이는 지난 설 연휴와 비교해 1.5배 늘어난 것입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의사회, 약사회 등에서 적극 협력해 주셨고 병의원과 약국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비상진료 체계를 최대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됩니다. 이대 목동병원 등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31개소와 서남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20개소 등 모두 69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됩니다. 또 소아 환자를 위해 은평 성모병원 등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과 서울대병원 등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 등 11곳이 운영되고 소아 경증 환자 외래 진료를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 13개소가 문을 엽니다. 서울시 의사협회는 추석 연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연령과 상태에 따라 지역 병원이나 응급센터를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응급실은 경증 환자들은 중증 환자에게 양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주신다면 저희 의료진들과 우리 보건의료 단체가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도 총 가동됩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경증 환자를 위해 응급진료반을 운영합니다. 보건소는 연휴 기간 3일 이상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제공하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정상 운영됩니다. 특히 7개 시립병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각기 다른 진료 과목으로 외래 진료를 실시해 의료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시청 내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현황을 실시간 점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닷새간의 연휴 동안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휴 기간 우리 지역 문 여는 응급의료기관은 어디인지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20일까지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3,600여 건. 지난해 연간 재이송 건수 4,200여 건에 85.1%에 달합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가끔 혈압이 높아갖고 중환자실을 가는데 전번에 못 가갖고 병원이 없어갖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한 1년 반 전에는 응급실을 실려가면 입원이 바로 응급처치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은평구는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 오는 25일까지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9일 은평 성모병원을 찾는 등 지역 응급 의료 현장을 살폈습니다. 연휴 기간 은평구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은 은평 성모병원을 포함해 청구 성심병원, 은평 연세병원 응급실 등 3곳입니다. 은평구는 추석 연휴 기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림톡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진료실은 16일 하루만 쉬고 나머지 휴일은 정상 운영됩니다.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보건소를 방문하면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은평구 관내 응급실이 세 곳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이 연휴 기간 동안 일반 의료기관이 진료를 안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을 이용하기보다는 응급실은 중증 환자들이 갈 수 있도록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련 정보는 120 다산 콜센터, 129 보건복지 콜센터, 119 등으로 전화 문의 가능하며 응급의료 포털이나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위해 지난 5월 결성한 목동 1에서 3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첫 주민 설명회를 열고 통합 재건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통합 재건축이 성공하면 초대형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는 물론 아파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 동의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동 파리공원 인근에 위치한 목동 1, 2, 3단지. 지역 유명 학교는 물론 학원가도 근처에 있어 목동 재건축 단지의 핵심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동 1, 2, 3단지는 종상향을 위해 이미 연대한 데다 도로를 따라 나란히 배치돼 있어 세 개 단지를 묶어서 개발하기가 용이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5월 통합 재건축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가운데 첫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재건축 속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14개 단지의 재건축 시기가 비슷한 만큼 단지별 사업 추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된 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각 단지별로 추진하다 보면 각 단지별 조합이 있지만은 말 그대로 통합된 조합이 만들어져서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통합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도 통합된 조합은 정말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통합 재건축이 성공하면 초대형 단지 조성으로 아파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목동 1, 2, 3단지는 5천여 가구지만 통합 재건축을 통해 10,000 가구가 되면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관리비 부담도 작아진다는 게 통합추진준비위의 설명입니다. 각자 지어가지고는 베드타운으로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새 건물이고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지만 여타 그 모든 편의시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대수가 적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목동 아파트는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 60%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성 등이 달라 지분 분배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면 자칫 통합 재건축은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5천여 가구 가운데 최소 3,000 가구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런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정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조합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지 지분 크기라든지 어떤 그 일률적으로 이제 1, 2, 3단지가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마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요. 통합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150여 명의 주민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10%인 500여 명의 주민 동의를 받아 양천구에 제출한 뒤 공식적인 통합 재건축 추진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나뉘어진 후보들은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도 후보 검증보다는 진영 논리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보궐선거 출마 후보가 물망에 오릅니다. 가장 먼저 선거 준비 태세에 들어간 건 서울 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입니다. 10년간 이어진 조희연 진보교육 바톤을 이어받아 서울형 혁신교육을 이어가고자 진보진영 교육단체가 후보 단일화에 나선 겁니다. 혁신교육, 진보교육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요. 공정한 룰 합의를 통해서 후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공정한 경선 관리 룰을 마련해서 지난달 30일 추진위 발족 후 진보 성향을 가진 여러 후보들이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신만 전 정교조 부위원장의 출사표를 시작으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 디지털대 교수와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 홍재남 전 오류중학교 교장 등입니다. 이들은 조희연 혁신교육의 10년의 들을 이어 교사와 학부모가 존중받는 교육 이념을 공통 분모로 내세웁니다. 혁신교육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바로 1등주의 교육으로부터 한 사람, 학생 한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올리원 교육으로 나아갔던 그 소중한 경험을 저희들이 어떻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새로운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다시 출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따른 보전금 30억 원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또 교육감을 출마해 날선 비판이 나오지만 곽 후보는 현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 논리로 대응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교육은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최보선 전 교육의원을 제외한 8명이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지난 6일부터 경선 규칙을 놓고 합의안이 마련되면 이달 중순쯤 단일화 후보를 추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맞선 보수 진영 후보들도 단일화 성사가 관건입니다. 보수계에선 일찍이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에 유력했지만 박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면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감에 재도전합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단일화 과정에서 막말 녹취 공개로 홍역을 치른 조 전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잘못된 이념으로 오염된 학교를 깨끗이 정화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책임자가 바로 저 조전혁입니다. 여기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교육감 선거 첫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전 회장은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방식을 일반 시민과 교사 각각 50%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교육자가 당원이라고 비유가 되고 일반 시민들은 50%, 일반 시민 100%는 너무나 랜덤화이 되기 때문에 그 진정한 그 선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50% 기준을 냈고 그것 또한 시작이니까 뭐 다소 감소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보수 진영에선 바른교육 국민연합 등이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경선 후보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교장단과 학부모 단체 등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제3의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 출범으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처럼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교육계는 보수와 진보 이념 논리 경쟁 속에 후보 단일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교과서 개정, 기초학력 평가 시행 여부 등으로 교육감 선거는 매번 진영 싸움이 고착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10명이 넘는 후보들의 단일화 대결 구도 속에 보수와 진보 단일화 경쟁이 치열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서울 교육 이슈는 무엇인지 김진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단연 화두에 올랐던 건 학력 저하 논란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떨어진 학생들의 기초 학력에 대한 우려는 같았지만 해석은 서로 달랐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는 코로나 위기 속 앞으로 교육 변화에 초점을 맞췄고 교육 격차, 코로나를 통해서 또 확대된 학습 결손, 교육 격차,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의 강화, 사교육도의 증가 등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리고 포괄적인 대책을 취하겠다. 이런 호소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는 진보 교육과 연계해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정교조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이념 교육에 몰두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된 교육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사실상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색을 띠는 교육감. 혁신학교와 학생 인권조례, 전교조에 대한 시각차 등 지향하는 교육 방향이 진영 논리로 나뉘며 선거 기간 대결 구도를 낳았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4차 산업 미래교육, 2025년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 등 교육 환경 변화와 숙제도 존재합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 교사의 전문성 등 지켜야 할 기본 또한 분명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9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 중, 고교생의 교육 정책을 책임집니다. 11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데다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 정책 방향이 다르면 맞설 수 있는 권한 또한 같습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이달 26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선거일 전 자정까지 13일간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여의 짧은 시간, 서울의 교육 환경을 더 나아지게 할 후보는 누구일지 그들이 내놓는 공약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